자, 지난 시간까지 수소의 선 스펙트럼에 대해서 알아봤다면은, 이 선 스펙트럼, 즉, 스펙트럼이 불규칙적으로 나오게 된 과정, 그 이유는 뭐라고 했어요? 수소 원자의 에너지가 바로 불연속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수소 원자의 에너지 준위에 대해서, 그 선 스펙트럼에 확장된 개념인 수소 원자의 에너지 준위에 대해서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수소 원자의 방출 스펙트럼 선들이 특정 파장에서만 존재한다는 것은 전자가 에너지 준이라고 하는 특정한 불연속적인 에너지값만 가지며 허용된 두 에너지 준위 사이의 전자 전위가 일어날 때 두 준위의 에너지 차이에 해당되는 특정 파장의 전자기 복사선만 방출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죠. 즉, 전자는 모든 공간에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어디서만 존재할 수 있다? 궤도에서만 존재할 수 있다. 그럼 궤도하고 궤도 사이에서는 존재할 수 있다, 없다? 존재할 수 없다. 뭐 여기서 설명하는 말을 선생님이 그림으로 다시 한번 설명해 주면 첫 번째 껍질, 두 번째 껍질, 보호의 원자 모형입니다. 뭐 세 번째 껍질이 있어요. 그럼 전자는 여기 또는 여기 또는 이렇게 껍질로만 존재할 수 있죠? 두 준위의 에너지 차이 어디에요? 여기와 여기, 즉 여기 또는 여기 또는 여기에 해당되는 에너지만 뭐 할 수 있다? 방출할 수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만큼의 에너지는 방출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만큼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가 연속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특정 에너지만 방출하기 때문에 에너지가 어떻게 나온다? 그렇죠. 불연속적인 값만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에너지 간격을 우리가 어떻게 계산하느냐? 바로 이런 방식으로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게 되는데 여기 잘 보면은 여러분들이 최종에서 최종에서 초기 에너지 준위를 뺀다고 되어 있어요. 여기 표시되어 있는 최종 에너지와 초기 에너지는 뭘 의미하냐면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n은 여기 3이고 n은 2입니다. 3에서 2로 전자가 이동한다고 봅시다. 그러면은 3이 바로 초기가 되는 거고 이때 에너지, 그리고 이때 에너지가 최종, 나중이 됩니다. 근데 좀 헷갈리죠? 아마 요 순서가 헷갈려서 초기, 최종 이렇게 쓰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건 사실 별로 중요하진 않아요. 그냥 무조건 양수로 쓰세요. 양수로 쓰고 어떻게 하느냐? 껍질이 큰 거에서 껍질이 낮은 쪽으로 떨어지면은, 즉, 무조건 방출하는 거죠. 3에서 2로 떨어지는 거, 4에서 2로 떨어지는 거, 또는 뭐 5에서 3으로 떨어지는 거. 이거는 무조건 방출이잖아요. 그래서 절대값을 여기다 그냥 씌워놓고, 높은 숫자에서 낮은 숫자로 떨어지면은, 뭐, 에너지는 얼마 양수로 표시하고, 방출한다. 이렇게 써주면 돼요. 그리고 또는 2에서 3으로 올라가는 거, 뭐 3에서 6으로 올라가는 거, 2에서 뭐 7로 올라가는 거, 이런 거는 에너지를 흡수하는 거죠. 에너지를 흡수하는 것 같은 경우는 양수를 얼마라고 쓰고 그만큼을 흡수한다. 이렇게 그냥 써주면 돼요. 이게 제일 편한 방법입니다. 마이너스 부호가 뭐 흡수하는 건지 방출하는 건지, 또는 플러스 의미가 방출을 의미하는 건지 흡수를 의미하는 건지, 이렇게 일일이 따지지 않더라도 그냥 뒤에다가 양수로 쓴 다음에 방출, 흡수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즉 여기에다가 절대값을 붙여도 된다는 걸 의미해요. 자, 밑에 있는 내용을 봅시다. 고전역학 이론에 의하면 원자핵 주위를 회전하는 전자는 가속되면서 전자기 복사선을 방출하게 되고, 이때
에너지를 잃고 원자핵으로 끌려 들어가 결국 충돌하게 된다. 바로 여기까지가 러더퍼드의 문제점이죠. 러더퍼드에서 보어로 넘어오면서 고전역학에서, 즉 고전 물리학에서 현대 물리학으로 넘어오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여기까지, 이 문제점까지가 바로 뭐다? 그렇죠. 고전역학 이론이에요. 즉 고전역학 이론, 러더퍼드의 문제점입니다. 이러한 러더퍼드의 원자모형과 달리 1913년 덴마크의 물리학자 누구? 그렇죠. 부어는 수소원자의 선스펙트럼을 설명하기 위해 수소원자 내의 전자는 각 운동량이 양자화된 원형 궤도만을 따라 움직인다는 대담한 가정을 하였다. 빨간색이 없어서 빨간색으로 한번 표시해 볼게요. 양자화된다. 양자화된다는 건 선생님이 뭐라고 했어요? 불연속적인 에너지 값을 갖는다 또는 정수배이다 이런 거라고 했었죠. 그 결과 주어진 원 궤도에서 전자의 에너지는 다음과 같이 정해진 값을 갖는다. 아마 이 부분이 많이 어려울 거예요. 왜냐? 바로 각 운동량이라는 말도 처음 들어봤을 거예요. 그래서 이 각 운동량이 감정스러웠을까? 뭐냐? 바로 회전하는 물체의 운동량입니다. 자, 여기서 선생님이 각 운동량을 다시 한번 옆에다가 설명을 해줄게요. 여기다가 각 운동량 이렇게 물체가 회전한다고 합시다. 여기 물체가 있고요. 이 거리를 R이라고 하고 얘는 이렇게 이 방향으로 매 순간 여기 직각 방향으로 직각이 되게 속력을 가지고 있겠죠? 그랬을 때 우리가 일반적인 운동량은 뭐냐? 일반적인 운동량은 물체 질량을 m이라고 합시다. 일반적인 운동량 우리가 P라고 쓸 수 있고 얘는 MV라고 할 수가 있어요. 질량 곱하기 속력. 그런데 각 운동량은 뭐냐? 우리가 J라고 쓰고 값은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요 벡터하고 요 벡터 값의 합친 게 바로 각 운동량이에요. 어떻게 합치냐면은 이런 식으로 합칠 수가 있습니다. 여기다가 운동량에다가 R을 곱해서 그 반지름 R을 곱해서 R, P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M, V, R이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밑에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까지가 바로 소재님이 각 운동량에 대해서 설명한 거고 각 운동량의 양자화, 즉 각 운동량이 정수배가 된다는 의미예요. 이 정수배가 된다는 것을 선생님과 같이 다시 한번 알아볼 거예요. 이건 밑에서 한번 배우도록 합시다. 선생님 밑에다 그릴게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그림처럼 좀 못 그렸지만 중심에 원자핵이 있고 이쪽에 전자가 이렇게 돌고 있다고 생각을 합시다. 여기를 거리를 R이라고 해요. 그럼 여기에 있는 얘도 마찬가지로 질량을 갖고 있겠죠? 전자의 질량을 M이라고 합시다. 잘 보이나 모르겠네. 그리고 얘가 이렇게 방향으로 속력을 V라고 합시다. 그랬을 때
그랬을 때 전자 궤도, 요게 궤도예요. 요거 요게 궤도. 전자 궤도는 파장의 n배이다. 즉, 이 n이라는 거는 정수배 1, 2, 3, 4 이렇게 정수배를 의미해요. 즉, 정수배라는 거는 양자화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얘가 양자화되어 있다는 게 뭐냐? 파장. 전자 같은 경우는 우리가 물질을 봤을 때 입자성을 가지고 있지만 미시적 세계에서는 파동성, 입자성 이렇게 이중성을 나타낸다고 했었죠? 이게 바로 양자역학 중에 한 가지 특징이라고 했어요. 그럼 이 전자가 가지고 있는 입자성은 바로 질량으로 표시가 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속도로 표시가 됐어서 우리가 그 운동량, P로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파동성을 여기다 이제 그려줄 거예요, 선생님이. 그럼 첫 번째 잘 보세요. 이렇게 이렇게 한 파장이죠? 그리고 이렇게가 파장 또 하나죠? 이렇게가 파장 또 하나죠? 이렇게가 또 파장 하나, 이렇게가 또 파장 하나예요. 그런데 지금 또 그리려고 봤더니 어때요? 안 겹치죠, 처음과. 이렇게 될 수 있다, 없다? 이렇게 될 수 없다.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완벽한 전자가 특정 파장으로 돌 수 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좀 지워볼게요. 이거. 그럼 얘가 어떻게 돌아다니냐? 처음에 시작했을 때, 한 바퀴 돌았을 때, 다시 그 위치로 와야 됩니다. 그 위치. 즉, 하나, 둘, 셋, 넷 했을 때, 잘못 그렸네요.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이거 좀 쉽진 않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딱 7번에 처음으로 다 돌았죠. 그리고 똑같은 곳으로 또 이렇게 계속 돌아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야지만 우리가 양자화할 수도 있다. 정사파를 유지할 수도 있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이 숫자 n이 7이 되는 거죠. 이렇게 전자궤도는 파장의 n배. 파장의 n배. 얘는 7, 그림상으로는 그래서 n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수식으로 표현하면은 2파이 r. 이 파이 r은 어디서부터 나왔냐? 바로 여기 있는 지름이 2파이, 지름이 아니라 원주가 바로 2파이 r이죠. 원의 둘레. 원의 둘레가 2파이 r입니다. 그래서 이 파장으로 전자가 지나가는 이 둘레가 2파이 r. 얘가 바로 뭐가 돼야 된다? n배가 돼야 됩니다. n배. 누구의? 파장의 n배가 돼야 된다. 다시 한번 얘를 r로 정리하게 되면은 r은 2파이분의 n 람다 라고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전자의 운동량은 P라고 쓸 수 있고, 이 P는 전자의 질량 곱하기 뭐다? 바로 속력입니다. 아까 전에 각운동량 배웠었죠? 그럼 전자의 파장은 바로 람다고요. 얘는 P분의 플랑크 상수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럼 얘를 다시 P로 나타내면 P는 람다분의 H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거는 외운다기보다는 입작성과 파동성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수식으로 나타냅니다. 입자성과 파동성. 여기 보이는 것처럼 이 P 운동량은 입자성인 거고요. 여기는 파동성. 파동성과 입작성은 서로
반비례 관계에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특정한 물체가 입작성이 크면 클수록 파동성은 줄어들게 되고 어떠한 특정한 물체가 파동성이 크면 클수록 입작성은 줄어든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거시적 세계에서는 물질이 입자성이 조금 더 크기 때문에 파동성이 작게 나타나는 거고, 그리고 미시적 세계에서는 입자성이 작기 때문에 파동성이 크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을 던질 때 이 공이 파동을 치면서 지나가는 게 아니라 일직선으로 지나가는 것처럼 보이죠? 그게 바로 입작성이 커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전자나 원자 이렇게 작은 미시적 세계에서는 파동성이 조금 더 짙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초록색 하나 쓴 거는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주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다시 표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래서 여기에는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뭘 유추해낼 수 있냐? 바로 각운동량을 유추해낼 수가 있습니다. 각운동량 J는 아까 전에 이렇게 쓸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얘는 이 MV 같은 경우는 P 운동량 곱하기 R. 그럼 각각 P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R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으니까 각각 대입을 시켜주면 람다분의 플랑크 산수 곱하기 2파이분의 n 람다. 그럼 람다 지워지면서 2파이분의 n 플랑크 상수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하겠죠? 근데 얘를 더 줄일 수도 있어요. 어떻게 줄이냐? 요거를 이렇게 표시합니다. h에다가 여기 빗금을 그어서 n 이렇게 그럼 간단하게 되는 거죠. 빗금이 바로 2파이분의 1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밑에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합시다. n은 1은 전자가 가장 낮은 에너지 상태의 바닥 상태이며 뭐가? 그렇죠. n은 1일 때 전자가 낮은 상태의 바닥 상태래요. n이 클수록 원 궤도의 크기가 커진다. 즉 껍질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그 궤도가 더 커진다는 걸 의미해요.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첫 번째 n은 1, 얘가 가장 낮은 상태 에너지가 바닥 상태이고 그 다음에 n은 2, n은 3. 점점 궤도가 커지고 있죠? 그래서 n이 커질수록 원 궤도의 크기가 커진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전자가 핵에 가까이 있을 때 에너지는 더 낮고 즉 여기 있을 때 바닥 상태 에너지가 낮은 상태다. 그리고 핵에서 멀어질수록 에너지가 높아지며 원자핵과 전자 사이에 상호작용이 없는 무한대로 갔을 때 무한대 있을 때 전자가 멀어지면 에너지는 어디로 수렴한다? 그렇죠. 0으로 수렴하게 된다. 그래서 쭉쭉쭉쭉쭉 올라가다가 n은 무한대까지 갔다. 그럼 이때 에너지가 얼마라는 거예요? 0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때 에너지가 왜 0이 되는 거예요? 이건 과학자들이 그냥 정한 거예요. 아, 전자가 원자핵으로부터 뚝 떨어져 나가는 그 시점, 즉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n은 무한대일 때 우리가 기준을 에너지는 0이라고 하자라고 기준을 삼은 겁니다. 그럼 여기가 에너지가 0이기 때문에 이 밑으로는 다 에너지 값이 음수겠어요, 양수겠어요? 그렇죠. 음수로 그냥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이는 것처럼 에너지를 음수로 표현하는 겁니다. 왜? 기준을 n을 무한대일 때 에너지를 0으로 삼았기 때문에. 자, 여기 위에 있는 이 수식에서 Z가 1일 때, Z가 1이라는 거는 원자핵의 전하라고 했으니까 원자핵의 전하가 1이라는 거는 바로 수소원자를 의미하죠? 수소원자에서 서로 다른 에너지 준위의 원 궤도로 전자가 전이할 때 전자는 두 궤도의 에너지 차이에 해당하는 전자기 복사선의 에너지를 흡수하거나 방출한다. 이때 흡수하거나 방출한 에너지는 다음 식으로 구할 수 있다.
그럼 일단은 각각의 에너지 준위, 첫 번째 껍질일 때, 두 번째 껍질일 때, 세 번째 껍질, 여기에서 전자가 돌고 있을 때, 그때 가지고 있는 에너지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전자가 두 번째에서 첫 번째, 또는 세 번째에서 첫 번째, 또는 뭐 두 번째에서 세 번째, 이렇게 이동할 때 이 에너지 간격은 뭘로 표현할 수 있다? 다음 장에 보이는 예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어요? 그럼 그 전자 껍질의 에너지 준위부터 여러분들이 화학원에서 배웠던 거랑 한번 연결해서 알아볼 겁니다. 자, 봅시다. 이 에너지 준위는 여러분들이 딱 봤을 때 느낀 게 내가 화학원에서 배웠던 거랑 좀 다르네. 왜? 화학원에서 뭐 여기도 이렇게 n을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얘는 마이너스 n 제곱분의 1312 kJ per 몰. 마찬가지로 n은 이렇게 된다라는 걸 배웠었죠? 얘랑 좀 다른데요? 그리고 뭐 수소끼리만 비교하자면은 여기 그냥 1을 집어넣을게요. 앞에 있는 숫자가 다르죠? 여기에서는 2.178 곱하기 뭐 10의 마이너스 18 제곱이 나왔고 여기에서는 마이너스 1312 이렇게 나왔어요. 왜 이렇게 나왔냐? 단위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단위가. 그래서 화학에서는 단위가 진짜 중요해요. 여기 단위는 얼마예요? 그렇지. 그냥 줄이야. 그냥 줄. 여기는 킬로줄 퍼 몰이에요. 더 쉽게 설명하면은 얘는 전자 한 개당이고 얘는 전자 1몰당이야. 그럼 이거를 통일을 시켜주면은 얼추 맞춰질 수 있겠죠. 그럼 한번 통일을 시켜줄게요. 어떻게 통일시켜주냐? 바로 위에 있는 이 수식을 1몰로 맞춰줄 겁니다. 1몰은 몇 개다? 그치, 1몰은 몇 개예요? 1몰?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6.02 곱하기 10의 23제곱개입니다. 그럼 1몰로 한번 선생님이 맞춰주기 위해서 여기에 분자에 6.02 곱하기 10의 23을 해줄 거고요. 분모에도 6.02 곱하기 10의 23을 해줄 겁니다. 그러면은 누구랑 누가 계산해주면 돼요? 일단은 여기는 1몰로 맞춰줬어요. 분모는. 그럼 위 분자는 얘랑 얘를 곱해주면 되겠죠? 앞에는 숫자로 한번 곱해보세요. 한번 계산기로 곱해볼까? 계산기로 한번 곱해볼게요. 2.178 곱하기 6.02는 13.11156 얘를 그냥 근사로 13.1이라고 합시다. 13.1이라고 해요. 그러면은 계산해주면은 다른 색깔로 적어볼게요. 파란색 마이너스 13.12 곱하기 그리고 여기 뒤에 있는 10의 23제곱이랑 10의 마이너스 18제곱을 곱하면은 10의 5제곱이 남죠? 그럼 10의 5제곱에서 100만 얘를 곱해주면은 마이너스 1312 곱하기 10의 3제곱이죠? 그런데 이 10의 3제곱은 뭐라고 쓸 수 있어요? 지난 시간 강의에서 봤던 것처럼 키로라고 바꿀 수가 있습니다. 키로. 그러면 여기는 줄과 합치면은 얘는 어떻게 바꿀 수 있다? 마이너스 1312 키로 줄이라고 바꿀 수 있어요. 그럼 퍼 몰까지 써주면은 우리가 화학원에서 배웠던 마이너스 n 제곱분의 1312 킬로줄 퍼 몰과 똑같은 숫자죠? 그래서 같은 에너지 값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알겠죠? 여러분들이 혼돈하지 않고 이렇게 변형시키면 될 수 있다. 똑같아질 수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옆으로 넘어와서 여기 에너지 준위 차이를 볼 겁니다. 에너지 주위는 차이가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그럼 얘도 뭘로 바꿔주면 돼요? 화학원에서 배웠던 내용으로 바꿔주면 되겠죠? 에너지 간격 즉 궤도와 궤도 사이 여기
이 간격. 방금 전에, 아까 전에 마이너스 n제곱분의 1312 kJ per mol. 이 값은 이 궤도, 각각의 궤도에서 돌고 있는 전자들의 그 에너지 준이었고, 요 에너지 차이는 뭐냐? 요 에너지 준위와 요 에너지 준위를 빼게 되면 이 간격이 나오는데, 그 간격, 즉 방출되거나 흡수하는 에너지 간격을 의미합니다. 그 에너지 값을. 그럼 우리가 화학원에서 배웠던 내용으로 바꿔주면, 수소일 때 얘는 마이너스 1312 제곱분의 1 마이너스 제곱분의 1 kJ per mol. 이렇게 단위를 변경해서 쓸 수 있다. 즉 같은 값이다 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주면 됩니다. 그럼 내용을 같이 봅시다. 보어의 원자 모형에서 전자가 한 에너지 준위에서 핵에 더 가까운 다른 에너지 준위로 전이할 때 전자가 방출된다. 서로 다른 에너지 준위의 두 궤도에서 전자 전이가 일어날 때 방출되는 에너지와 해당되는 선 스펙트럼은 다음과 같다. 이렇게 그림이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알고 있듯이 라이먼 계열 같은 경우는 자외선을 의미하고 N은 1로 떨어질 때가 바로 누구? 자외선 라이먼 계열이에요. 색깔에 있는 가시광선 같은 경우는 발머 계열이고, 얘는 N은 얼마로 떨어질 때? 2로 떨어질 때 방출한 에너지예요. 마지막으로 적외선 같은 경우는 N은 3으로 떨어질 때 방출한 에너지를 바로 적외선 영역이라고 부르고, 얘는 파센 계열입니다. 더 중요한 거는 뭐 헬륨 이런 건 아니고 누구일 때? 그렇죠. 수소 원자일 때. 보어까지는 수소 원자로, 가장 간단한 수소 원자로 연구를 했다고 했어요. 다시 한번 이 계열들을 정리해주면, N은 1일 때 라이먼 계열이고 이때는 자외선. N은 2일 때 발머 계열이고 이때는 가시광선 영역. N은 3일 때 파센 계열이고 얘는 적외선 영역.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 보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라이먼, 즉 자외선이 가시광선보다 더 에너지가 크죠? 에너지를 비교하는 거예요. 그리고 적외선 영역이 가시광선보다 더 작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크기로만 보면은 첫 번째 값을 떨어지는 자외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두 번째 값을 떨어지는 가시광선, 마지막으로 이 세 가지 중에서 에너지가 제일 작은 값은 세 번째 값을 떨어지는 적외선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스펙트럼에 표현될 때도 어떻게 표현돼요? 그렇지. 자외선 영역이 파장이 가장 작게, 파장과 에너지는 반비례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갈수록, 즉 파장이 작을수록 에너지는 커지게 되고, 여기 파장이 커질수록 에너지는 작게 됩니다. 그럼 자외선 영역이 파장이 제일 작으면서 에너지가 큰 영역이고, 그리고 가시광선 영역 같은 경우는 이제 중간, 그리고 여기 있는 적외선 영역 같은 경우는 파장이 제일 길면서 에너지가 작은 구간이 되겠습니다. 선생님 문제 하나 낼게요. 라이먼 계열 중에서 에너지가 제일 작은 애와 발머 계열 중에서 에너지가 가장 큰 애, 이 두 개 중에 누가 더 에너지가 클까요? 라이먼 계열 중에서 에너지가 제일 작은 애와 발머 계열 중에서 에너지가 제일 큰 애, 이 두 개를 비교했을 때 누가 더 에너지가 큰지 지금 한번 수식으로 구해보세요. 요걸 이용해서 문제를 풀면 되겠죠. 요걸 이용하는 게 더 좋습니다. 앞에 있는 것보다. 이걸 이용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구해보세요. 자, 일시정지하고 구해서 누가 더 큰지 비교를 해보세요. 자, 다 풀었으면 선생님과 같이 한번 해볼 겁니다. 얘가 1번, 얘가 2번이라고 했을 때 1번을 봅시다. 라이먼 계열 중에서 에너지가 제일 작은 거는 첫 번째 껍질 떨어지는 건데 어디에서부터? 그렇죠. 두 번째 껍질에서 첫 번째 껍질로 떨어지는 게 제일 에너지가 작겠죠. 그럼 이걸 계산해 주면
얘는 선생님 무조건 그냥 절대값 싫어하겠죠? 그냥 써주면 돼요. 절대값 씌워서 이렇게 계산해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1, 3, 1, 2 2의 제곱분의 1 마이너스 1의 제곱분의 1 kJ per 몰. 얘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 3, 1, 2 얘는 약분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만 써주세요. 나중에 계산하기 복잡하니까. 요거는 4분의 1 마이너스 1이죠? 그럼 곱하기 마이너스 4분의 3이니까 플러스가 되겠죠? 당연히 절대값 쓰였으니까 플러스예요. 4분의 3 kJ per 몰만큼 뭐한다? 방출한다. 방출한다. 라고 생각해주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가시광선 영역, 즉 발머 계열 중에서 에너지가 제일 큰 애죠? 얘는 무한대에서 어디로 떨어지면 돼요? 얘는 2로 떨어지면 돼요. 그럼 델타 E는 절대값 그냥 씌워서 무한대 마이너스 2 얘는 마이너스 1, 3, 1, 2 무한대 제곱분의 1 마이너스 2의 제곱분의 1 kJ per 몰. 무한대 제곱은 0이죠? 그럼 이 값은 얼마예요? 마이너스 4분의 1이 나오네. 그럼 계산하면 마이너스 1, 3, 1, 2 곱하기 마이너스 4분의 1이니까 플러스 돼서 어차피 절대값 씌웠으니까 1, 3, 1, 2 곱하기 4분의 1 kJ per 몰만큼 방출합니다. 그럼 비교했을 때 이 값이랑 이 값 누가 더 큽니까? 그렇죠. 첫 번째 얘가 더 크겠죠. 즉 무슨 말이냐? 라이먼 계열의 에너지가 제일 작은 게 발머 계열의 에너지가 제일 큰 애보다 크다는 걸 의미합니다. 근데 쉽게 생각하면 라이먼 계열은 자외선이고 발머 계열은 가시광선이에요. 그래서 라이먼 계열의 어떠한 에너지든지 무조건 발머 계열의 에너지보다 클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어요? 이거를 수식으로 증명하면은 아래와 같이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 밑에 내용 더 알아보면 보어의 원자 모형은 보어는 뭘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그렇죠. 수소를 가지고 있다고 했죠? 방출되거나 흡수되는 수소 원자의 선 스펙트럼, 전자의 에너지준이 에너지 변화에 관해 잘 설명하였으나 선 스펙트럼의 다양한 세기와 전기장, 자기장 안에서 하나의 선 스펙트럼이 여러 개로 분리되는 현상을 설명하지 못했다. 따라서 다전자 원자에 적용하기 어려운 한계를 가진다. 그래서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 뭐가 나왔다? 그렇죠. 오비탈 개념이 나오면서 현대 원자 모형이 바로 나오게 된 겁니다. 그 부분은 뒤에 가서 다시 한번 배울 거고. 그러나 원자의 구조에 에너지의 양자화 개념을 처음으로 받아들여 수소 원자의 선 스펙트럼과 에너지 준위를 정확하게 설명했다는 데서 중요한 의의가 있다. 그렇죠. 보어 같은 경우는 러더퍼드의 고전 물리학에 해당되는 러더포드의 원자 모형으로부터 벗어나서 양자역학 개념을 받아들여서 전자도 불연속적일 수가 있다. 즉 에너지가 불연속적일 수 있다라는 그 개념을 받아들이면서 원자 모형을 새롭게 만들어낸 사람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보어의 원자 모형에서 한 단계 더 발전한 바로 현대 원자 모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